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형무소로 끌려갔던 수용인들 70년 만에 무명을 벗고 있는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변호인이신 강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병삼 변호사입니다. 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재심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9차례가 진행됐죠. 네. 직권재심에서 지금까지 22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재판의 촬영을 허용했거든요. 역사적인 현장, 일반인들도 방송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항구가 기각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족들이 가슴에 남겨진 충격을 생각하면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70년간 계속된 희생자와 이 사건 공고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됐음을 실감하면서 더 이상은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 재판을 이렇게 방송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네. 평소에 그 방청만 허용하지 언론의 취재를 특히 방송 촬영까지 허용하지 않거든요. 옆에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 역사적인 현장 참여를 하셨는데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에는 이제 4.3 유족들께서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데 저도 가정사를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네요. 예. 저희 큰아버지께서 4.3 때 잡혀가셔서 군법회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수용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포형무소에 계시다는 편지를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셨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기고 6.25가 발발하면서 행방불명이 행방불명이기도 하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재심 절차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 국가가 직권으로 이제 재심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절차고 세계적으로도 과거사를 정리하면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 일이기도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선임한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직권재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뭐 특별재심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재심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네. 대략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재심이라는 절차는요. 예. 우리가 형사 사건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확정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가 없는데 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억울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재심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건들 같은 예,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재심이라는 건 허용이 되죠. 예,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 재심이 인정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아주 요건이 까다롭고 그래서요. 그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네. 그걸 심리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자체가 일종의 재판? 예, 상당히 맞습니다. 어려운 예. 절차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4.3 직권재심은 예. 4.3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4.3 때 억울하게 수용 생활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형사소송법의 재심 요건에도 불구하고 4.3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4.3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 사람은 예. 직권 재심의 대상이 된다.
일단은 재심의 대상이 재심의 되고요. 대상이 된다. 예, 재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4.3 때 일반 재판을 통해 가지고 형을 선고받으신 분도 계시고 예. 1948년 12월경하고 1949년 7월경 예. 이때 두 번의 군법회의가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있었고 계엄령 하에서 군법회의가 있었죠. 계엄령 하에 군법회의가 있었는데 그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용 생활을 하신 분들 이분들은 수용인 명부가 아주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용인 명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기 사삼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그 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법률 개정하면서 그래서 법무부에 이제 권고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에 지시를 해서 이 4.3 직권재심을 위한 합동수행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군법회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선 검찰의 합동수행단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직권재심이고요. 그 밖에 다른 일반 수형을 받으신 분들도 좀 더 요건이 완화된 특별법에 의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특별재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직권 재심이나 특별 재심 같은 경우에는 재심 개시 결정, 그러니까 네. 재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결정하는 그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 개시 결정을 위한 심리를 해야 되는 건 동일하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 이 경우에는 재심을 해야 됩니다라는 오히려 그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에서는 유죄 입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죄가 없으니 재심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 근거 논리를 만들어서 재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아닌 네, 검찰이 직접 수용인 명부를 확인해서 네, 그 대상자들을 대신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절차도 아무래도 간소화되고 네, 그리고 검찰에서 자체가 이제 무죄를 전제로 지금 청구를 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무죄를 받을 거의 지금 그 직권 재심은 거의 무죄가 좀 다 선고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지금까지 9차례 그래서 220명 네. 희생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전체 직권 대신 대상자는 한 2천여 명? 어떻게 정확하게 추산이 됩니까? 그 두 번의 군법회의로 유죄 판결 받고 수감 생활하신 분들이 총 2,530분이 계신데요. 2,530명. 네, 그 중에서 그 전에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반 재심 절차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재심 절차로 청구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2019년부터인가요? 예, 그렇죠. 수용인들이 생존 수용인들이 먼저 그 그렇죠. 피고인들은 무죄를 각 무죄. 공소기각, 네. 뭐 무죄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약 한 300분 정도가 저 군법회의 피해자들도 예.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요. 그분들 빼고 지금 직권재심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됐는데 그 지금까지 2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셨으니까 약 500분 정도는 무죄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2,000명이 남죠. 예. 근데 2,000명 중에서는 사실 그 인적사항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4.3 당시 이제 끌려가시게 되면 연좌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거나 아, 주소를 다르게 말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음. 또 그 1948년 그 시절에는 주민등록 제도가 아주 정립이 안 돼 있고 예. 호적에 기입하는 이름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수형인 명부에 있는 김아무개 이분이 실제 이분은 우리 지금 유족분의 가족인 그분인지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어려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실제 이분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걸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분들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직권재심을 통해서도 좀 명예회복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2천여 명의 희생자들을 모두 찾아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예, 그렇죠. 그걸 조사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걸 지금 뭐 도청 4.3지원과에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요. 합수단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걸 확인해서 요 사람이 이 사람 맞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직권 재심 중에 네, 한 몇 차례 정도 재판에 참여하셨나요? 네, 저 2번 했습니다. 2번 참여하셨어요? 예, 이거 보면서 뭐 가슴 아픈 사연이라든지 예, 뭐 방송에서 다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예, 그
이 변호인으로서는요, 예. 무죄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영광스러운 일이랄까 일을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직권재심 사건처럼 무죄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무죄 판결을 받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가는 건 좀 기쁜 일인데 사실 이 사건은 근데 기록을 읽는 게 좀 힘듭니다. 기록을 읽다 보면 예. 예, 지금 20명씩 30명씩 묶어서 지금 30명씩 묶어서 사건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30명의 사연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끌려갔고 뭐 개 중에는 이제 그분들 중엔 형무소에서 이제 사망해가지고 가족들한테 통지 왔는데 시신 수습하러 갔더니 감회장한 장소를 못 찾아서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그 사연들이 마음이 아파서 기록을 읽는 게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재판을 할 때 이제 또 법정에 유족분들께서 나오셔서 개인적인 말씀들을 할 기회를 드리거든요. 유족분들도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한 분 특별히 기억이 남는 분은 예, 어머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사삼 때 아들이 끌려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 문 여는 소리 들릴 때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셨대요. 예, 아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 아샤 이러면서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연도 있었군요. 예. 자, 그런데 최근에 특별 재심 과정에서 한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희생자 4명에 대해서 무장대 활동과 월북 전력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희생자 결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존중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검찰이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서 4.3 중앙위원을 불러서 그 당시에 사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인으로서? 예, 그 사건 아까 앞에서 이제 직권재심하고 특별재심을 좀 구분했었는데요. 예, 특별재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한 게 아니고 그 희생자 유족분들이 재심 청구를 한 사건인데 예, 총 68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그 재심을 할지 말지 그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그 그 단계거든요. 단계에서부터 일단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된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개시 결정이 나서 본안으로 가면 그러니까 본안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는 유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재심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심리하는 단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명예회복을 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삼위원회가 이제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국가기관입니다. 예. 거기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했던 사안이고 예.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 또 다른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건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예.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그분들의 이제 행적을 조사하고 입증하겠다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 사삼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그 조사 과정을 증언을 하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충분히 소명이 돼서 그분들도 개시 결정을 받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합수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특별재심 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또 다른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예, 그 사건 합수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같은 검찰에서도 사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검찰이 밝힌 이유는 액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네.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당시에 수계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는 제외하도록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네. 4.3 단체들도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4.3위원회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재심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추가 심리요,
희생자 결정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예, 예.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건지 혹시 뭐 변호인으로서 뭐 짐작가시는 부분이 글쎄요, 있습니까? 그거 진짜 그런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검찰의 이제 본연의 성격 아닐까 싶어요. 검찰은 예. 검찰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기소 유지를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까지 그게 그렇죠. 이제 검찰의 예. 원래는 본연의- 기소를 하는 게 기능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점들을 계속 좀 그 체화된 예, 그런 입장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할 네. 뿐입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진행이 되면서 네. 그 상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희생자 자격을 가진 논란이 이번뿐만 아니고 네, 과거에도 계속 그 보수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무효 소송을 냈다가 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걸 맞습니다. 보면 법원의 입장은 뭐 우리가 섣불리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4.3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런 유사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단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정리해야 될 그 과거사에 대해서 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고 그런 보고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예, 거기서 만들어진 즉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서 낸 결과 보고서. 요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서 그 내용은 이제 아주 강력한 사실관계로 인정한다. 그걸 그렇게 증거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판결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과거사위원회 내지는 지금 우리 4.3위원회의 조사와 그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굉장히 이제 존중하고 예. 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아까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종류의 그 수용인들이 있는데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수용인들이 있고 일반 재판 수용인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군법회의 수용인이 2,500여 명 수용인 명부에 등재된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1948년 말부터 49년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이 본격적으로 제주에 투입돼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계엄하에서 군에 의해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재판 자체가 불법적이라 해서 지금 다시 재심을 하긴 합니다만 군법회의 그러니까 군인이 그 군 지휘관이 이제 재판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재판을 뭐 어떤 요식 절차를 거쳤던 분들이고 또 한 가지 일반 재판 희생자들인데 일반 재판 희생자들은 어떤 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일반 재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제주지방법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법원에서 다른 받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형사 절차를 일단 거친 거죠. 예, 그렇죠. 검찰이 그렇죠. 기소를 했고 그 예. 당시에 1947년, 48년 이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 지금 군법회의와 달리 굉장히 그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내려면 그 요건에 대해서 좀 청구인 쪽에서 입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런데- 4.3 특별법의 어떤 절차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그 4.3 특별법에서 네. 4.3 특별법에 따라서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 음. 그분들인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른 일반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건데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직권 재심에 비해서는 훨씬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유족분들이 직접 서면을 써서 청구하고 이런 절차를 못 하다 보니까 예. 예. 변호인을 또 선임해야 되고 일단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족이나 희생자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예. 문제점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죠? 판결문을 구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판결문이 없습니다. 판결문이 없어요. 예, 판결문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반 재심할 때 판결문이 없다 보니까 예. 과연 판결이 없는데 이게 재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까지도 아. 있었습니다. 법리적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게 이제 법원에서 좀 그걸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판결문이 없더라도 판결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워낙 오래전 일이고 그때 예.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그 완전히 자리 잡히기 전이다 보니까 판결문도 그렇죠. 남아 있지 않군요. 예, 48년에서야 정부 수립을 한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체계가 그렇게 잘 잡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어떻게 입증하죠?
그것도 이제 4.3위원회에서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4.3위원회의 예, 조사. 4.3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리고 그 희생자 결정 내용 이런 걸 토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4.3위원회 조사 내용들을 보면 그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 관련자분들의 꼭 그 유족분들만이 아니라 관련된 분들의 진술들을 많이 듣고 그걸 이제 맞춰가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입증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혹시 4.3 특별법에 따른 어떤 직권 재심 그런 영역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족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직권 재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법률을 개정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능한 선까지 일단은 수용인 명부가 분명하고 군법회의에 이제 좀 위법성이 분명하달까 그런 부분에서 직권 재심하도록 이제 범위를 정해놨지만 일반 재심의 경우에도 4.3에서 억울한 희생자임에는 다를 바가 없거든요.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다시 이걸 명예회복을 하고 그런 의무를 좀 부여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직권 재심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 재판의 피해자분들도 직권 재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재심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4.3 특별법, 4.3위원회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또 큰 그 진전 중에 하나가 희생자 보상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지금 수용인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분들 이분들도 이제 보상금도 이제 받게 되고요. 형사 보상 절차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4.3 유족분들께서는 최근에 이제 그 4.3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급이 예. 바로 시작된 건 아니고 그 신청을 받고 신청을 있습니다. 받고 있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경우에 무죄 판결을 다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게 되면 예. 형사보상 절차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형사보상 절차라는 건 이제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게 국가가 처벌을 예. 하면서 가둬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죄가 없어요. 예. 그렇게 밝혀져서 이제 나오게 되면 내지는 이제 지금 사건처럼 행불되거나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형사보상 절차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일정한 금액을 그 수감 생활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형사보상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재심 또는 이제 특별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예. 그 형사보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시점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예, 무죄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시효가 있습니까? 5년 내에 5년 청구를 내에. 해야 됩니다. 예. 예. 제주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예. 항소를 안 하고 확정이 되면 네, 그로부터 5년 안에 예, 예, 형사 보상 청구를 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 형사보상 청구 절차도 좀 까다로워요. 이제는 아. 재심과 달리 이제는 좀 다른 관점인 게 그 예. 희생자분들이 수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희생자분의 이제 그 유족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상속법에 따라서 여러 명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또 이제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 좀 주의하셔야 될 건 형사보상 절차하고 지금 특별법상 보상금 지급하고 예. 중복해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 중복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예,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고요. 음.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엔 그 금액은 그 특별법에 대한 따른 보상금에서 이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군요. 예,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직권재심으로 무죄 받으시는 경우에 예. 이제 수감 기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48년 12월부터 이제 1차 군법회의에서 받으신 분들이 있고 49년 7월부터 2차 군법회의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경우에도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하는 게 많이 나올 거는 같아요. 아. 그런데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 절차가 좀 더 까다롭고 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입증하는 거에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네. 또 새로운 소식이 가족관계 문제. 네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가족관계 호적이 잘못된 희생자의 유족들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정정 신청할 자격도 없었는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큰 진전이 있는 것인데 그 기존에도 특별법에는 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 이 법엔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려면 대법원의 이제 규칙도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대법원 규칙으로는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만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4.3 때 이제 잡혀가시고 돌아가시고 이러셨는데 그때 당시 이 주민등록제도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된 때다 보니까 출생신고를 제때 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자녀가 학교를 갈 때나 이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는 4.3 때 잡혀가셨는데 거기 자식이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연좌의 걱정도 있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삼촌 밑으로 하거나 삼촌 밑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규칙 개정되면서 정정 신청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된 건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용역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또 다른 예. 절차가 또 필요한 건지. 그 어떤가요? 이번에 개정된 건 그 기존의 규칙에서는 희생자 본인만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유족의 가족관계 등록부도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4.3 위원회에서 인정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내 아버지와 나 이 둘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이 돼야 이제 부모 자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죠. 그 길은 지금 열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큰 진전이 있는데 4.3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부 문제는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혼인신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요? 혼인신고 안 하고 산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 그러니까 실종되거나 이제 잡혀간 후에 혼인신고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한 거는 우리 법에서 무효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부였었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그 관계를 인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지난번 입법할 때는 그게 안으로 올라갔었는데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 때문에 그렇죠. 최종 입법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문제처럼 아직도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과제가 많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변호인이신 강병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주의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해녀들이 옛부터 수액이라고 불렀던 동물인데요. 바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 바다 곳곳에서 활기차게 뛰어놀던 남방 큰돌고래들이 최근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피스의 조약골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남방 큰돌고래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알려지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남방 큰돌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연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종이고요. 예. 큰돌고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태적인 습성이 매우 달라서 한 2009년 이후로 새로운 종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해역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발견이 되고 이런 연안에 가까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과 돌고래들의 서식지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전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돌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큰돌고래는 사는 곳이 연안, 그러니까 먼 바다가 아니고 가까운 바다에 사는 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식지가 인간하고 겹쳐서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뭐 이 말씀이시고요.
그 조약골 대표께서는 이 남방 큰돌고래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2011년에 2011년이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마을 주민들이 이 앞바다에 돌고래들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생 돌고래를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야생 돌고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고요. 네, 강정 앞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강정 앞바다에 나타났습니까? 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돌고래들아, 내가 너희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게. 꼭 다시 돌아와.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돌고래 보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7월의 해양생물로 남방 큰돌고래를 선정했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방 큰돌고래 중에 아직까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족관에 갇혀 있는 마지막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있고요. 해수부에서 이 호반 측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 그 비봉이의 안전한 방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남방 큰돌고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안 오염이나 해양 쓰레기나 선박 관광.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달의 해양 생물로 남방 큰돌고래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선박 관광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서 위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예.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루 종일 관광 선박들이 나타나고요. 아침 한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한 9시에서 10시 사이면 이미 관광 선박이 나와 있습니다. 해질 때까지. 네. 그 다음에 이 돌고래들이 개체수가 적고, 그 다음에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 돌고래,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돌고래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곳인데, 이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이에 접근하다 보니까 새끼 돌고래들과 이제 양육하는 이런 어른 돌고래들은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뭐 좀 호기심이 많은 돌고래들은 배에 가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배들이 하루 종일 수십 척의 그 선박으로 이루어져서 돌고래에 접근하다 보니까 돌고래 입장에서는 제대로 먹거나 혹은 쉬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제트스키나 모터보트까지 나타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다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이 돌고래들이 사실 이제 보호종이어서 배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해양수산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선박 관광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도 모터보트나 제트스키를 타고 나도 한번 돌고래 가까이 가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특히 여름철에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가 있으면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게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선박 충돌에 의해서 돌고래들이 지느러미에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지느러미에 상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다쳤는지 그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뭐 어선에 어떤 부딪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정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돌고래들이 이제 서로 사교 활동을 벌이면서 등 지느러미 뒷부분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 선박과 충돌할 경우에는 등 지느러미 앞부분이 크게 패이는 상처가 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지금 현재 한 4마리 정도는 등 지느러미 앞부분에 큰 패이는 상처가 있어서 이것은 선박 충돌에 의한 상처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3척 이상 동시에 볼 수 없고 50m던가요? 그 5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이 부분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남방 큰돌고래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이기 때문에 선박 관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게 바로 남방 큰돌고래 선박 관광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이 같이 수영하거나 먹이를 줘서도 안 되고 선박 관광을 할 때는 50m 무리 이내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시에 3척 이상의 배가 돌고래 관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업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가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겨도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업체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지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관광객들이 그 배의 선장에게 좀 더 가까이 돌고래에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요청을 무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업체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되게 가까이 매우 근접해서 뭐 5m 이내 1m 이내에서 배가 계속해서 간다든가 이런 현상도 계속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선박 관광을 어떻게 하나요? 나라마다 사례가 다른데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고래 돌고래의 어떤 보호 등급에 따라서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뭐 돌고래 개체 수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규제가 느슨하다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런데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 관광은 이 돌고래가 뭐 몇만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약 120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선박 관광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전체 무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라는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을 대상으로 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접근을 금지한다든가 혹은 접근 금지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때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는 거죠. 풍력발전단지 최근에 제주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남방 큰 돌고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남방 큰 돌고래는 연안에 이제 가까이 붙어서 그러니까 해안선으로부터 약 한 2km 이내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요. 또 먹이 활동을 할 때는 한 4km 정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안에서 2km 이내가 바로 지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바로 그 그렇죠. 지점과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바다에 비어있는 곳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거에 비례해서 돌고래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에는 공사 과정과 또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중소음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합니다. 수중소음이요? 네. 그러니까 그 풍력 타워를 고정하기 위해서 파일 드라이빙이라는 항타 공법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그 소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RCD라는 일종의 이제 맷돌을 갈듯 그 타워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해저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전히 아주 큰 200데시벨 가까운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또 그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이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되게 큰 수중 소음과 여러 가지 자기장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돌고래들 입장에서는 소리를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들어선 주변으로는 가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주에 있는 돌고래 체험 시설에서 현재 보호 중인 큰 돌고래 2마리를 거제 시월드, 퍼시픽 리솜이라는 시설에서 거제 시월드로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핫핑크 돌핀스가 경찰에 고발장도 제출하셨는데요. 이번 일은 지금 아직 뭐 경찰 수사 단계긴 합니다만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대응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큰 돌고래 역시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 서식지를 옮기는 경우에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큰 돌고래죠? 네, 제주 일본에서 남방 아니지만. 수입을 해서 제주도 시설에서 이제 그 양육을 하다가 네. 도의 시설로 지금 이제 반출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돌고래들은 국제보호종이고 또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까다롭게 정부에서 이런 그 양육과 관련된 조건들을 좀 허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 내 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허가 사항을 좀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은 아마
뭐 그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벌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돌고래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 종이기 때문에 한국 바다에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해로 반출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 현재 혼자 남아있는 비봉이라는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개체이기 때문에 다시 더 늦기 전에 제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봉이 지금 돌고래 체험시설에 남아있는 돌고래 중에는 유일하게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비봉이만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 하핑크 돌핀스가 처음 수족관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활동을 시작한 게 2011년 7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9마리의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이 수족관 안에 이제 갇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7마리가 제주 바다로 돌아왔고 1마리는 수족관 내에서 폐사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남방 큰 돌고래가 바로 지금 비봉이인 거죠. 왜 비봉이만 남은 건가요? 다른 돌고래들은 다 대법원 판결이나 혹은 지자체장의 방류 결정에 의해서 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9마리 중에 7마리, 즉 제돌이 춘삼이 38이는 2013년에 방류가 이루어졌고, 또 2015년에 태산이 복순이, 2017년에 금등이 대포까지 3차례에 걸쳐서 대부분의 남방 큰 돌고래들은 다 고향인 제주 바다로 방류가 된 한 번씩 상황입니다. 이름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비봉이는 안 된 거죠? 비봉이는 왜 안 됐냐면, 비봉이는 2005년에 포획이 됐는데 예. 방류 당시에 너무 오랫동안 수족관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방류했을 때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법원에서도 너무 오래전에 포획된 개체를 이제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방류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거죠. 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군요. 네. 그럼 그동안 비봉이는 돌고래 쇼는 중단이 됐습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호반 퍼시픽 리솜에서 쇼를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뒤에 지금은 수조에 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혼자 수조에 남아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더 이상 돌고래 쇼도 중단이 됐고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비봉이는 수족관에서 현재 17년째 생활을 했고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다로 돌려보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비봉이가 야생에서 생활을 할 때, 즉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한 5년 동안 야생에서 제돌이라거나 혹은 복순이라거나 이런 돌고래들과 함께 어울려서 계속 살아왔고, 이 돌고래들이 지금도 제주 연안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 친구지만 돌고래들은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서로를 알아보고 20년 지나도요? 실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목소리만 들려줘도 20년 전에 그 돌고래 목소리를 기억하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똑똑하네요. 저 20년 전에 만난 사람 기억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비봉이를 이 제돌이나 이런 그 예전 친구들이 지금 현재 활발히 발견되고 있는 곳에 적응 훈련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뒤에 조용하게 방류를 하고 또 GPS 추적 장치를 달아서 비봉이가 방류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면 충분히 17년이라는 감금 생활이 있었지만 야생 방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여러 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방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된 돌고래들은 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7마리 방류 돌고래 중에서 5마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주 연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17년에 금등이와 대포의 경우에는 방류 이후에 지금 생사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게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방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다시 방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이슈가 남방 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준다.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나왔어요. 생태 법인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국내에는 생소한 이야기인데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하는 건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산업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에게도 인간 개인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권리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이라는 거죠. 그런 그 법이 인정하는 법인격을 우리가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그 나라, 그 사회가 어떤 지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은 좀 생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더라면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서 이들이 어떤 과도한 개발에 의해서 멸종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권리를 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생태법인의 기본적인 출발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방 큰돌고래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생태법인의 도입 취지와 매우 부합하기 때문에 이 남방 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면 매우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서식처도 보존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이 돌고래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제주 연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핫핑크 돌핀스에서 매년 7월 20일쯤을 남방 큰돌고래의 날로 지정한다고 들었어요. 올해도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 제주 남방 큰돌고래 우리가 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결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7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도구리알 공원에서 제11회 남방 큰돌고래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고요. 되게 그 신나는 공연, 사우스 카니발과 훌라 같은 밴드의 공연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 또 사진전, 또 강연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열리니까 또 모두 무료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7월 17일에 남방 큰돌고래의 날 행사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주 연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도민들과 함께 공존해온 남방 큰돌고래들은 명예 도민이기도 하고 또 지금 급속도로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해수 온도 상승에 의한 지금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제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해서 그 충격을 줄여줄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돌고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다. 돌고래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다라는 점에서 돌고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의 오랜 친구 남방 큰돌고래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닷가 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서울에 가면 남방 큰돌고래 보고 왔다고 한 번씩 자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제주 바다를 힘차게 띄워놓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